예,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말하다 어느덧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강의는 그 다윈과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 찰스 다윈은 일반적으로는 진화론을 제창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다윈의 업적은 그 진화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진화의 어떤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윈이 진화의 메커니즘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일단 한 18세기부터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비퐁과 같은 18세기 과학자는 물론 비퐁은 진화론을 믿지 않았고 창조론을 신봉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이 아니라 한 7만 년에서 10만 년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의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점점 더 늘려 잡습니다. 여러 가지 화석이라든지 혹은 어떤 지각의 여러 변화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었던 발견 중에 하나가 멸종된 종들의 그 화석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 공룡의 화석들이 발견이 됐고 이 공룡의 화석들을 맞춰서 조각들을 맞춰서 복원을 해보니까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파충류들이 예전에 오래전에 살았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삼라만상이 진화한다 라는 생각이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 생물학자인 라마르크는 실제로 생명체가 진화한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용불용설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기관을 쓰면은 그런 것들은 계속 살아남고 진화를 하고 쓰지 않는 기관들은 퇴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새 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다 하는 게 이제 라마르크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런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다윈 직전에 체인버스라는 연구의 학자도 진화론을 제창을 합니다. 체인버스는 생명체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 이 우주, 지구, 물질,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이 진화를 해서 지금의 것들이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윈 이전에 나왔던 진화론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체인버스의 주장은 다윈 자신도 비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특히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를 하는가 혹은 왜 진화를 하는가 라는 그 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윈의 업적은 진화론을 처음으로 제창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메커니즘을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제창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생이었는데요. 대학을 다닐 때 그렇게 막 공부에 막 열중하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윈은 야외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특히 뭐 채집이라든지
바깥에서의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 그 학교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밖으로 다니고 막 이러는데 관심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예, 다윈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요. 아들한테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의사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집으로 소환을 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다윈은 영국을 떠나서 남미의 해안선을 주로 탐사를 하는 그러한 그 배에 승선할 기회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대신에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의 해안선을 주로 탐사하는 그 탐험이나 조사 작업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대략 한 1년 정도 를 탐험을 하고 돌아오는 게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왼쪽의 세계 지도는 그 비그로의 항해 루트를 표시한 건데요. 영국에서 나와서 이제 남미 쪽으로 가서 남미의 많은 곳을 이것저것 여러 번 탐험을 합니다. 원래 탐험 목적이 그 남미에서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느 지역에 어디 가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윈은 이제 그렇게 남미에서 배가 정착했을 때 그 지역의 동식물들을 조사를 하고 그 표본들을 채취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남미 쪽에 한참 탐험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배는 태평양 쪽으로 나갑니다. 태평양 쪽으로 나가기 직전에 제가 동그라미를 친 그 섬이 갈라파고스 군도라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네, 이 섬에서 다윈은 뭐 거북이라든지 핀치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진화론의 어떤 가장 중요한 발상들을 착안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는 사실은 다윈이 저 섬에 머물면서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윈이 이 여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통찰력은 한 다른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는 특히 남미에서 다윈은 자신의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많은 동식물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종의 생명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다윈은 이 수많은 생명체들을 신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신이 한순간에 창조했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굳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윈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원주민들의 존재였습니다. 다윈은 남미에서 여러 원주민들, 뭐 다윈의 시각으로 볼 때, 그때 유럽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개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노예제를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윈은 노예제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다윈은 왜 우리가 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다른 형태의 어떤 삶과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점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많은 유럽 사람들은 저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윈은 그런 생각에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원주민이나 유럽인이나 조상은 같다. 거기서 갈라져 나왔을 뿐이다. 다른 형태로 다른 사회에 맞게 진화했을 뿐이다. 우리는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그들을 만나면서 하게 됐고, 그 생각을 더 이제 과학적인 형태, 더 어떤 근거가 있는 형태로 제시를 하려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진화론 혹은 진화의 메커니즘이다 라는 주장이 이제 최근에 해석드립니다. 메가테리움이라는 동물은 포유류입니다. 공룡이 아니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얼마 전에 멸종한 동물인데요. 다윈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 메가테리움의 화석을 찾아냅니다. 뼈를 찾아내서 이 뼈를 맞춰서 이제 영국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뭐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당시에 불러일으켰던 굉장히 큽니다. 덩치가 아주 뭐 코끼리보다 더 큰 그런 그 동물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는 생존을 했었던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이 뼈를 이제 찾아내서 본국으로 보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다윈의 이름이 영국 본토에서 이렇게 유명해집니다. 자, 결국 다윈은 그 남미의 여행에서 수많은 종들이 신에 의해서 한 순간에 만들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수많은 종이 생길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얘네들이 조상들이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분화돼서 그 진화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 왜 원래 하나의 종이 있다가 다른 종으로 갈라지는 걸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것인데 왜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나눠지는 것일까? 뭐가 그렇게 만드나 하는 문제를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윈이 주목한 것이 그 사육사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사육사들은 예를 들어서 말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종자끼리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식들이 나오면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끼리 결합을 시킵니다. 이거를 몇 세대만 이렇게 계속하면은 처음에 그 말과는 정말 너무 다른 말이 그 만들어질 정도로 심지어 막 거의 다른 종이다 막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개체들을 얻어냅니다. 우수한 개체들을. 다른 거랑 교배를 못하게 하고 우수한 것들끼리만 교배를 하도록 하면은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윈은 인위적인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얘랑 교배하지 마. 얘랑만 교배해.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선택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인위적인 적응이 생깁니다. 우수한 놈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적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에도 어떤 자연적인 선택이 존재를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굉장히 많은 종들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형태의 자연적인 적응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당장 벽에 부닥칩니다. 왜냐하면은 인위적 선택에 있어서는 사육사가 있습니다. 사육사가 특정 개체들끼리만 교배를 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다른 거랑 교배하지 마.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것들끼리만 교배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자연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에서는 사육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연적인 선택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다윈의 딜레마였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것인데 왜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나눠지는 것일까? 멜더스의 인구론을 읽다가 굉장히 강한 충격과 함께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과학에 영향을 미칠 때 과학은 왜곡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